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골다공증 건강강좌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10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요? 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왜 갑자기 10월 20일이 무슨 날이지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WHO에서 지정한 세계 골다공증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건강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WHO에서 이렇게 세계 골다공증의 날이라고 지정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또 이 노인 인구에 대해서 이런 골다공증이 굉장히 큰 경제적이고 보건학적인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년 중에 하루 날짜를 지정을 해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아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 한번 또 궁금해야 될 그런 사항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강의 마지막에 또한 Q&A 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저게 무엇일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의상으로는 골 강도가 감소해서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그런 골격계 질환입니다. 뼈에 생기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뼈가 이렇게 구멍이 많아지고, 그다음 뼈 기둥이 이제 얇아지고 하면서 굉장히 강도가 약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골절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저희가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 강도는 이 뼈가 얼마나 조밀하게 있는지 골 밀도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요. 또한 이 뼈가 얼마나 이제 그 골 소주들이 얼마나 잘 엮여져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골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만 놓고 보면 사실 잘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적인 그런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이제 여러 분들께서 이제 느끼시는,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나도 이제 노화의 과정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사실 이제 느낄 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울을 보시면서,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울을 보시면서 눈가에 그런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에 이제 노화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이 젊었을 때는 없었던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실 때가 가끔 있으실 텐데요. 골다공증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뼈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증상이 있느냐?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면 이제 겉으로 눈으로 봐서 바로 알 수 있지만, 뼈에 이런 노화 현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실 알아차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약해진 다음에 결국에는 넘어지거나 하면서 이제 골절이 생겨서 부러진 다음에야 통증이 나타나고 걸을 수 없게 되고, 그런 증상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흔히 침묵의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 정도로 정말 증상이 없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제 지내시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아니면 넘어지지 않았는데도 뼈에 금이 갔다고 하거나, 통증 때문에 도저히 걸을 수가 없게 되거나, 그런 경우라면 뭔가 뼈에 강도가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골다공증을 의심하고 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뼈가 약해져서 구멍이 많이 생기고 골소주가 가늘어져서 생기는 그런 병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넘어지면서 작은 외력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하는 그런 골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과 골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약해지면 생기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생기는 흔한 부위를 말씀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척추, 엉덩방아 찌면서 충격이 척추의 허리에 이제 가해지면서 허리뼈에 척추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엉덩방아 찌면서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는 엉덩뼈에 이제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넘어지면서 손으로 짚었을 때 충격이 이제 손목 같은 데에 가해지면서 손목에 골절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절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심한 통증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과 골절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리고 뭐 WHO에서도 이렇게 세계 골다공증의 날이라고 지정할 정도로 이제 관심을 받는 그런 큰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전 연령대가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평균 수명도 이제 더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뼈가 약해진 상태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 그리고 보행 불능, 그리고 이제 병상에 눕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노동력의 상실이나 또는 국가 경쟁력 약화까지 크게 보면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각 부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는데 가장 흔하게 많이 생기는 부위가 이제 척추골절 말씀드렸는데요. 척추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허리가 아프게 되니까 당연히 일상생활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돌아눕기도 어렵게 되고 뭐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는 그런 상황이 되고, 척추가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이제 골절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요새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허리가 굽으셔서 꼬부랑 할머니,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그런 경우까지 초래가 되고, 이제 심부 장기나 이런 것들이 눌려서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부위가 이제 체중을 전달하는, 그리고 걸을 때 체중이 전달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당연히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위 변경이나 돌아눕거나 통증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척추골절의 경우에는 99%가 거의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거의 99%에서는 수술을 해야만, 수술을 받아야지만 다시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면서 이렇게 손으로 짚을 때 충격이 이제 손목에 가해져서 이제 손목 골절이 되게 되는데, 큰 외력이 아니지만 넘어지는 정도로 이제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 골절의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골절 형태에 따라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술 종류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골절의 양태에 따라서 전문가 선생님이 이제 결정을 해서 치료를 할 텐데,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손목을 굉장히 이제 한 달 반, 두 달 정도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상생활 손으로 하는 식사를 한다든가 세수를 한다든가 머리를 빈다든가 옷을 입는다는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변의 보호자분들의 그런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초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절들이 저희가 이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뼈가 약해지는 그런 초래 상태를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이분이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이제 진단을 내리고 판별을 해서 관리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현재까지는 이제 WHO에서 진단 기준을 이제 제시를 했고, 골밀도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골다공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 평가를 내리게 되겠습니다. 이 골밀도 검사 수치를 아마 이제 본인 거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골다공증이다라고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이 골다공증을 검사하는 이 골밀도 검사의 원리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젊은 사람 20대, 30대의 젊은 연령대의 성인의 뼈 골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현재 환자가 이 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준 편차 몇 배나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기준이 0이 되겠습니다. 0.02 T스코어라고 저희가 하는데, 골밀도 T스코어가 0.2 기준이고 그거보다 얼마나 더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이제 저희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쪽 아래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시하기 때문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보다 더 낮은 이하인 경우, 마이너스 2.5를 포함해서 그보다 더 낮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2.5 그 사이까지는 이제 골다공증 가기 이전 단계 골 감소증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0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다공증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이제 성인 이후에 노화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뼈 손실이 일어납니다. 써 있고 보시면 이제 검사지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이 라인이 나이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고 이제 요 하늘색 요 중심 라인이 이제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서부터 나이가 점점점 이제 들면서 30세 이후에 점점 이제 감소하게 되어 있고, 여기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이 바로 이제 폐경 직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세 이후에 골량이 점차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죠. 피부도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가장 이제 좋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20대 지나서 30대, 40대, 50대 점점 하면서 점점 이제 주름살이 많아지는 것처럼 뼈도 이제 나이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할 때 성인 이후에는 계속 어쨌든 뼈가 점점점 소실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뼈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 보통 저희가 이제 청소년기라고 부르는 시기죠. 10대, 10대 초반부터 이제 후반까지 9세에서 17세 사이, 그때가 이제 가장 신진대사도 왕성하고 키도 많이 크고 성장하는 단계인데, 뼈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가장 많은 양의 뼈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영양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0세 이후에는 또 이제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보통 평균 폐경 나이가 한 50세 정도라고 이제 전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50대 전후로 폐경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뼈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경이 되면서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뼈가 약해지게 되는 건데, 보통 평균 나이가 이제 50세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40세보다 더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조기 폐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찌감치 자연적으로 폐경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수술 등으로 인해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난소를 다 떼어내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몸이 조기 폐경이 되겠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골 소실이 일어나는 시점이 훨씬 더 젊은 나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 골절의 위험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이제 인구를 대상으로 심평원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50세 이상, 이제 50세가 이제 폐경 평균 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여성의 60%, 한 2분의 1에서 한 3분의 2 정도 경우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정도 골다공증 골절, 척추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이나 손목 골절이 발생할 그런 확률이 있다라고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흔한 그런 거죠. 그래서 만성 질환 중에서도 이런 노인에서 특히 여성분들에서 이런 골절의 위험, 그리고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과연 여성들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도 이런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고 또 골다공증성 골절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이제 매년 표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각 지역마다 각 연령대마다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골다공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물론 여성의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50세 이상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제 골다공증인데, 남성의 경우에도 한 5% 정도는 뼈가 약한 그런 골다공증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남성도 마찬가지 골다공증도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골절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런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작은 낙상에도 이런 골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잘 받는다 하더라도 다치기 전에 그런 이전의 보행 능력을 회복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또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삶의 질과 보행 능력뿐만 아니라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던 분들과 비교해 봤더니 골절이 발생한 고관절이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내 사망률이 한 10%에서 20% 가까이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뿐만이 아니라 이 그래프는 이제 척추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사망률인데 여성보다 고관절도 그렇고 척추골절도 그렇고 남성에서 조금 더 이제 사망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척추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도 척추골절이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에 비교해 봤더니 조금 더 사망률이 높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골다공증 그리고 이런 삶의 질과 보행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골절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피할 수 있는가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약제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일상 생활 습관이나 음식, 식이 습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요새 이제 젊은 분들에게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아주 극심한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체중을 너무 줄이게 되면 뼈에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영양 섭취도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체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체중이 계속 뼈에 하중이 부여가 되면서 뼈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한 그런 이런 뼈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을 너무 줄이려고 노력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이렇게 팔에 이렇게 기부스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풀어오면 근육이 이제 말라 있죠. 쉽게 얘기해서 근육이 살이 싹 빠져 있는데 근육뿐만 아니라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해 있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이제 누워 있게 되면 하중이 계속 적당하게 가해지지 않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늘어지고 뼈도 가늘어지고 구멍도 점점 더 많아지고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뼈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이제 뼈에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걷는 게 과연 이제 주로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걷는 운동이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걷는 운동이니까요. 그래서 뼈 걷는 것이 뼈 건강에 얼마나 효과적일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습니다. 낫지만 이제 조금 더 뼈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걷는 것만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이렇게 뼈 건강을 더 증가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제 약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관절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걷는 것보다 더 심한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본인의 몸이나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더 어느 정도의 저항성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력도 키우고 뼈에 어느 정도 하중이 가해지게끔. 그래서 이거 운동요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개별적으로 약간 좀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골절을 경험한 고관절 골절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척추골절 이런 골절을 경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균형 감각이나 아니면 이제 넘어졌을 때 다시 넘어지지 않게 딱 이렇게 제자리에 다시 서는 그런 보상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걷는 보행 위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젊으신 편이고 관절도 좀 통증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하는데 그런 큰 저항이 없고 적당한 운동도 그 전에 젊었을 때도 하셨던 그런 경우라면 조금 더 저항성 운동 뭐 격렬하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이제 가볍게 달린다든가 조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체중 무게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나이와 본인의 그런 관절 상태 그리고 운동 능력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점핑 제자리에서 뛰는 거 또는 가볍게 조깅 그다음에 약간 이제 보통 에어로빅 운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이제 뼈의 건강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걷는 거, 좀 빨리 걷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좀 이렇게 빨리 걷는다든가. 물론 실내에서 특히 이제 걷는 운동을 하거나 할 때에는 바닥에 이렇게 걸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하신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 어느 집 실내에서 이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벽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이제 팔 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도 할 수가 있고요.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이제 이렇게 쭉 뻗는 운동, 그다음에 엎드려서는 이제 허리 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할 수 있는 운동. 그다음에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 다리를 이제 뒤로 젖혀서 엉덩이 부분의 근육을 좀 강화시키다든가, 또는 옆으로 돌아 누워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들을 해서 이제 우리가 취약한 그런 허리나 고관절 주변의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운동은 뭐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의 능력, 기존에 젊었을 때 할 수 있었던 운동, 그리고 현재 상태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조깅이나 계단 오르기 또는 빠르게 걷기, 에어로빅이나 하실 수 있으시면 뭐 배드민턴이나 체조, 그다음에 뭐 실외 자전거가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제 실내 자전거 같은, 그리고 수영 이런 운동도 좋습니다. 그래서 근력 증가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절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식이 습관과 관련돼서는 이제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가 이제 칼슘이랑 비타민 D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지 뼈가 약해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우유 한 컵에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보통 우유 한 컵에 칼슘이 약 200mg 저희가 들어가 있다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보통 50세 이상 성인에서 칼슘의 하루 필요한 양이 한 1200mg 권장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컵 가지고는 모자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컵 가지고는 모자르고, 만약에 이제 1200mg을 다 복용하려고 하면 이제 우유를 여러 잔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800아유 또는 1000아유까지도 권고를 하고 있고, 보시면 이제 특히 이제 폐경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칼슘이 1200mg 정도 뼈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우유나 유제품, 치즈나 이런 칼슘이 함유된 그런 생선이나 멸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복용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약재로도 이제 구입을 해서 드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뼈가 가장 높은 많이 형성되는 그 시기 청소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양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보통 이제 청소년기에는 보통 한 800에서 900mg 정도라고 하니까 한 잔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되죠. 마찬가지 한 3잔 4잔 정도 청소년기에는 이제 충분히 섭취를 해야지 뼈가 튼튼하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이게 조금 아마 글씨가 좀 작아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유제품, 우유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에 이러한 칼슘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평상시에 이제 접하기가 어려운데, 뭐 간유나 뭐 그런 고등어조림 이런 생선류에 주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접하는 음식으로는 아마 이렇게 탕수육을 시켜서 드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까맣게 버섯이 나오죠. 모기버섯. 그래서 이 모기버섯에 비타민 D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기버섯을 이용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면 비타민 D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음식으로 이제 섭취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비타민 D의 경우에도 경고제제나 주사제제로 여러 가지 약제 종류들이 나와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시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나온 경우에는 비타민 D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생활 식이 습관과 관련해서 이제 잠깐만 살펴보면 커피를 이제 많이 드시는 경우에 이 커피가 이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골다공증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커피 말고도 이제 술이죠. 예,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뼈의 건강에 안 좋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흔히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술이든 종류에 상관없이 세 잔 이상 드시는 거는 뼈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흡연도 예, 뭐 정말 그럴까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뼈에 안 좋습니다. 예, 뼈에 있는 그런 세포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골절위험도 1.5배 이상, 거의 2배 가깝게 이제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담배를 피시는 경우에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술, 담배, 과도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과도한 카페인, 이제 커피, 그다음에 짠 음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뼈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가족력인데요. 뭐 아주 뭐 이렇게 유전으로 전달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만약에 부모님이 이 작은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한 적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골다공증이나 또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관리를 받고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골다공증을 내가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큰일 나고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걱정하실 수도 있긴 하긴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방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음식이나 식이요법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약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음식과 그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시고요. 그런 경우에도 조금 약제나 약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만 뒤에 다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약제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물요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골다공증 검사를 한 번 정도는 아마 해보셨을 것 같기는 하긴 하는데, 혹시 안 해보셨다고 하면 내가 골다공증 검사를 해야 하나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폐경 50세가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혹시 일찌감치 폐경이 되신 경우, 특히 그다음에 50세 이후라면 폐경된 직후 이후에, 예. 그다음에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경우, 평상시에 내가 운동이 좀 많이 못한다, 운동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다이어트를 좀 오래 했다든가, 좀 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칼슘이나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지 못한 것 같다 하시는 경우, 그다음에 다른 분들보다 좀 마르신 체형인 경우, 그다음에 본인이나 부모님이 골절 또는 골다공증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경우, 또 하나는 본인이 드시는 약들 중에서 뼈를 약하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가 되겠는데, 그런 제제를 한 뭐 3개월 이상 복용한 그런 경우에는 그 약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치료를 위해서 사용했지만 그로 인해서 뼈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골밀도 검사 기기에 이제 누워 있으면 이 기계가 스캐너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 한번 스캔해서 오른쪽과 같은 그런 골밀도 검사 결과지를 이제 도출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약제에 대해서 잠깐 다시 이제 간단하게 좀 잠깐 말씀드리면, 뭐 칼슘, 비타민 D가 이제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가 잘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고농축으로 해서 약제로 돼서 이제 경구용이나 주사제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도 약제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제도 다른 목적 이제 폐경 전후의 증후군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여성 호르몬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호르몬 요법도 마찬가지로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성 호르몬,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이제 선택적 여성 호르몬 수용체 조절제는 여성들한테만 해당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과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골다공증이고 이제 골절 위험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에 이제 이런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 약제로서 선택적 여성 호르몬 수용체 조절제, 이제 말이 긴데 보통 썸제제라고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나와 있어서 보통 폐경 전후 직후 조금 더 이제 젊은 연령대의 환자분들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이제 명명되어 있는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약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의 경우 경구제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한데, 그래서 뭐 매일 드시는 약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그래서 약제 사용하는 그 간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갑성선 호르몬제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부갑성선이라는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몸에서 칼슘의 그런 항상성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제인데, 이것을 이제 약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이렇게 피하 주사로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게 되면 뼈가 생기는 것을 촉진해주는, 골 형성을 촉진해주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 좀 뼈가 아주 심하게 아주 안 좋다든가 아니면 이제 급격하게 빨리 골밀도를 올려야 되고, 또는 골절이 생겨서 좀 골절된 부위가 빨리 붓기를 기대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노스맙이라는 약제가 있고, 이 약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피하 주사로 이제 처방하게 되는 약제고요. 그래서 이 약은 비스포스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 기능이 낮은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데, 데노스맙의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진다 하시더라도 노인분들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로모소주맙이라는 약제도 있는데, 이 약제도 부갑성선 호르몬처럼 이제 골형성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있는 약제이고, 이 약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피하 주사를 이제 2대씩 맞아야 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골절이 생겼거나 그래서 빨리 골밀도를 최대한 빨리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골절의 위험이 너무나 높아서 얼마 안 있으면 곧 골절이 생길 것 같아, 그런 위험성이 높은 그런 고위험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대신 심장이 안 좋거나 뭐 뇌졸중 병력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한테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노인분들한테서 가장 흔하게 또 이제 많이 드시는 약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혈압 약일 텐데요. 고혈압 약에도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경우에 따라서 다 상황 맞춰서 사용하는 것처럼, 골다공증 약제도 마찬가지 경우나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면 뭐 골다공증이 있으면 꼭 이 약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다공증 자체의 문제보다도 이것을 내버려두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마 또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그러면 이 약제를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노화 현상의 일종이고요. 고혈압 같은 그런 만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 같은 경우에 혈압이 높아서 약을 복용하고 그다음에 혈압이 정상화됐다고 해서 약을 끊지 않죠. 조절된 혈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처럼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화 현상이 있고 사실 젊어지게 하는 약은 없지만 골절의 위험도를 낮추는 그런 약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제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골절의 위험이 올라가지 않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 그다음에 과거에 골절이 있었던 분들, 그다음에 부모님이나 이런 형제분들의 골절이 있어서 골절의 위험등이 다른 분들보다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정말 뭐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약제에 따라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약제 종류에 따라서 그 약제의 안전성 이런 것 또는 고려해야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약물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복용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도 조금씩 다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치과 치료 때 약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약을 중단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약제마다 모든 약이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치과 치료 시에 주의사항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약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한 번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과거에 사용했느냐 그것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약을 사용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운동이나 생활습관, 식이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습관은 버리시고,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기 어려운 그런 추운 날씨가 됐지만 집안에서라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근력도 키우시고 뼈 건강에도 신경을 쓰시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골다공증 또는 이런 골절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골절이 생기는 이후에 굉장히 안 좋은 경우까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 또 여러 분들께서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아마 젊었을 때만큼 튼튼한 그런 뼈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남은 여생과 남은 노년 인생을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질문창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JJSH님께서 뼈 건강을 위해서 빠르게 걷기와 MBP라는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나요? MBP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병원에서 아마 처방받으신 약이라고 하면 BP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약자로 이렇게 BP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의 경우에는 이제 약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약이 있는데 주사제도 있고 경구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경구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전에 5년 이상 드셨다 하면 보통 한 1, 2년 정도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평가를 해서 다시 이제 골다공증이 수치가 내려가거나 심해지거나 하면 다시 약을 시작하는 경우, 또는 다른 약제를 변경하거나 그럴 수가 있고요. 주사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에 사용했던 기간에 따라서 언제 이제 쉬어야 할지 그것들을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과거에 골절이 있었던지 얼마 안 됐던 그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약을 끊는 것보다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골절 예방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네. 현재 골다공증 약 라본디 캡슐 복용 중입니다. MVP 캡슐도 같이 복용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아마 MVP가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MVP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본디 캡슐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조절제라고 말씀드린 그 약제하고 비타민 D, 이름에 라본 D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D가 이제 드시기 쉽게 하나에 이제 복합돼서 이제 나와 있는 약인데 그 약으로 드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다공증 6개월마다 주사를 맞고 있는데 소화가 안 돼서 철분제도 못 드신다고. 예. 소화 잘 되는 철분제 약이 있나요? 예. 철분제하고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이제 칼슘제하고 철분제하고 살짝 이제
혼동이 있으실 수도 있긴 하긴 하는데, 칼슘제는 뼈에 필요한 영양소고요. 철분제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빈혈, 혈색소가 부족한 상태를 얘기하는 그 빈혈의 경우에 이제 철분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분제는 그냥 뭐 철분제도 그렇고 칼슘제도 그런데 경구약 두 가지 다 소화시키는데 조금 드실 때 불편함이 있긴 하는데, 요령은 식후에 바로 드시면 조금 약간 소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너무 뭐 이제 꼭 30분 지켜서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이제 바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MVP가 아마 우유 단백질이라고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한테도, 예, 저도 이제 아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우유 단백질이라고 하면 이제 아마 우유 안에는 유제품에 이제 칼슘, 그다음에 그 이외에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은 이제 성분은 주로 이제 근육에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이런 칼슘이나 비타민 D, 그리고 이런 단백질 이런 것들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예, 골밀도가 출산 후에 골밀도가 이제 더 낮아졌는데 수유 중에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하고 Z스코어가 이제 마이너스 3.0이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예, 출산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임신 중에도 산모의 그 칼슘이나 이런 영양소가 다 이제 태아한테 가고요. 수유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 이제 칼슘이 이제 가기 때문에 이 충분한 양의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약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대신 이 약제들이 수유를 통해서 이제 이 아기한테도 이제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선택적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칼슘, 비타민 D는 충분히 저희가 영양분으로 섭취를 하고 복용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뼈에 실금이 간 경우 엑스레이에 나타나는지요, 아니면 다른 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라고 이제 골절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제 쿵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았고 아프긴 한데 걸을 수는 있고, 근데 아픈 게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고, 그런 경우 이제 혹시 뭐 금이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셔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셔야 되고, 엑스레이에서 의심스러우면 조금 더 정밀 검사로 CT나 MRI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하지 쪽, 이 엉덩이, 이 고관절 근처의 부위인 경우에는 초기에는 엑스레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로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계속 아프다, 그런 경우는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마 2년 6개월 전에 자전거와 충돌해서 압박골절이 됐는데 허리 부분이 마이너스 5.2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허리가 아픈데 염증이 생긴 건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 3년 전쯤에 이제 압박골절이 겪으신 이후에 지금 이제 현재 통증이 있는 건데요. 압박골절이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뼈가, 네모네튼 뼈가 이렇게 짜부러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변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지금 정도면 이미 치유는 다 되고 골절된 부위는 다 나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척추가 앞으로 약간 휘게 되고, 그다음에 주변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통이나 아니면 이제 주변 관절에 통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고 간단한 그런 단순한 뭐 타이레놀 같은 그런 약제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 약제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약을 매일 드시기가 귀찮아서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으로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부작용으로 오한이나 근육통, 갈증 등이 있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약이라고 하셔서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약제들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해당하는 약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약제의 경우에는 이제 복용을 한 다음에 위 식도 부근을 지나면서 좀 자극 증상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자극 증상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되면 이제 위식도염,
생겨서 이제 소화불량이나 아니면 속이 쓰리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복용 방법이 약을 드시고 그다음에 충분한 물 한 컵 이상, 한 컵 반 정도 충분한 양으로 드시고 눕지 말고 이제 앉아 계시라고 이제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약제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복용 방법이 좀 약간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서 드셔야 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약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만약에 계속 반복되거나 어쨌든 좀 심해지고 오래 간다 그러면 처방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다른 종류의 약제, 주사제나 아니면 다른 기존의 그런 약제로 바꾸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골다공증은 아닌데 아마 괴사 일기라고 하신 거 봐서는 아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말씀하신 것 같고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아마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하중 운동 고관절이다 보니까 이제 대퇴골두가 하중을 받는 관절이라서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운동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작 중에도 이제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꼬거나 양반다리 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고관절에 하중이 좀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그런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의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골다공증 피 검사할 때 몇 가지나 하는지요? 환자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뼈 상태를 보는 검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골다공증 약제가 여러 가지가 약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신장 기능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같이 해서 약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혈색소 혈액구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입원할 때 하는 기본적인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그다음에 소변 검사, 그다음에 뼈 상태를 보는 골표지자 검사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몇 가지 검사들을 이제 하고 약제를 사용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평가를 하고 약제를 어떤 약제를 사용하는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포스테오라는 약제에 대해서 아마 하셨는데요. 포스테오는 이제 골다공증 약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갑성선 호르몬제라고 말씀드렸던 그 약제고요. 뼈를 이제 촉진해주는 그런 약제고 사실 골괴사에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허가되어 있는 그런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골다공증 치료제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마 에비스타정을 3년 복용하고 있는데 쉬었다 복용해야 할까요? 에비스타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간 사용한 다음에 좀 이렇게 1, 2년 쉬어야 된다 하는 그 약제에 해당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조절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아마 매일 드시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드셔도 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짠 음식은 어떤 기준으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지요? 예. 연세가 드시면 이제 입맛이 점점 이제 감각이 무뎌져서 웬만한 음식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맛있다고 하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점점 이제 짜고 매운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이제 짠 음식에는 이제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트륨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나트륨을 몸에 많이 들어오면 몸에 많이 들어온 나트륨을 이제 그냥 계속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칼슘을 흡수해야 되는 그 통로에 나트륨이 이제 많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 흡수를 좀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너무 짠 음식은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예. 네. 예, 아마 이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질문이 계속 이제 아마 주신 것 같으신데 아마 그 기수가 아마 MRI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아직은 초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게 이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이미 생긴 거를 돌이킬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약물도 없고 술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관리하시면서 쓰시다가 나중에 더 진행하셔서 통증이 더 심해지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아마 그때는 이제 수술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골밀도 검사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각 부위별로 T스코어가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경우 T스코어가 다 나쁜 부위에 골절이 자주 생길 수 있나요? 예, 아마 이제 이런 골다공증이나 이런 골다공증 검사 이런 거에 조금 더 아마 관심이 좀 더 많고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골밀도 검사를 할 때 누워서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 중심골이라고 해서 척추의 골밀도 검사 결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 부위 골밀도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항상 일치하진 않고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반대로 이제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고 이럴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골다공증을 진단할 때는 어느 부위든지 그 두 부위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이용해서 판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부위가 이분이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대별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낮은 부위가 골절이 취약할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진단을 할 때는 가장 낮은 점수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못 받게 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다공증 약 주사와 약제 중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나요? 약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기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긴 하는데요. 처음 약제가 개발될 때는 경구약 먹는 약으로 이제 드시기 편하게 약제가 개발이 되었는데 드시는 약이 그런 이제 소화불량이나 아니면 자주 드셔야 되는 그런 부작용 그런 이제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주사제가 나중에 조금 더 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사제는 이제 먹는 약보다 조금 더 몸 안에 흡수가 더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들마다 이제 주사 찌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효과를 직접적으로 이제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주사제가 조금 더 흡수는 더 잘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자분이 잘 복용만 하시고 하시면 경구약이든 주사제든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유전적으로 뼈가 얇게 되는지요? 예, 뼈가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인 요인을 아까 잠깐 언급드려서 말씀드려서 아마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선천적으로 당연히 뼈가 약한 그런 병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선천적으로라기보다는 이제 가족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이제 골절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제분들도 뼈가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청소년기에 뼈가 가장 강한 시점의 뼈 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게 이제 비슷한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드셔서 이제 골절이 생기는 그런 위험도도 부모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제 중에서 아마 리세넥스 정을 처방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 드시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아마 잘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뼈가 얇아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신경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다만 부모님이 형제분들이 만약에 골절된 분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질문 아마 리세넥스정을 먹고 드시고 계시는데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로 바꿔도 될까요? 예, 예. 예. 본인이 드시기에 가장 편한 방법으로 드시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리세넥스정을 드시면서 골밀도 증가나 이런 것들이 별로 개선되는 게 더딘다고 하면 약제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예, 아마 강의 들으시면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운동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스쿼트 운동 시에 아프지는 않은데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갱년기 여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스쿼트 운동도 이제 이 주저앉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보통 하는 경우에는 아예 쪼그려 앉을 때까지 앉았다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원래는 이제 스쿼트죠, 사실은. 근데 하지만 고관절 입장이나 또는 마찬가지 무릎 입장에서도 보면 과도하게 구부러지는 거는 사실은 관절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입장에서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기로는 한 90도 정도까지만 구부려라 말씀을 드리고 고관절이 90도 정도 구부리게 되면 무릎도 한 90도에서 한 100도 정도 내외까지만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도 그거보다 더 많이 구부리게 되면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그 이상 구부리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쪼그려 앉는 게 조금 그래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본인이 이제 도움이 되겠다 하시면 거꾸로 이제 그 쪼그려 앉는 각도 이런 것들을 좀 덜 쪼그려 앉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그 부분도 소리가 나는 자체만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닌데요. 소리가 나는 것은 뭐 무릎도 그렇고 고관절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뼈 주변에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마찰하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통증이 없다고 하면 소리가 나는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같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소리가 난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한번 받아서 확인을 그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리 자체만으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골다공증의 날을 기념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 있으시는 이런 골다공증과 또 골절 예방 방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또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 하루도 즐겁고 유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